제가 제 아내를 그런 일과 연관지어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집안의 도움도 없이 저희는 정말 힘겹게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신혼집 전세 대출을 갚아가며 맞벌이를 하며 쓸데없는 비용 하나 줄여가며 살아왔습니다. 살면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집안일 분담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서로 서운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남들 부부와 다르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저의 가장 큰 맹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균열을 애써 외면하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끈끈하다라고 스스로를 세뇌해왔던 겁니다. 그 믿음이 무너져 내려가는 경험이 얼마나 잔혹하고 동시에 현실적인지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내는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평범했습니다. 매일 회사에 다니고 주말이면 장을 보고 청소를 하고 가끔 친구들과 간단히 술을 마시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야근을 하고 늦은 시간 집에 들어온 날이면 미리 반찬을 준비해 두었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라는 메모를 남겨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그 모든 기억이 얼마나 허무하게 깨어질 수 있는지 느끼게 됐습니다. 시작은 소소했습니다. 제 차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타던 차였으니 벌써 12년은 된 노후 차량이었습니다. 정이 많이 들어서 갈아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작년 겨울부터 잔고장이 심해졌습니다. 시동 불량, 냉각수 누수, 브레이크 문제 고쳐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그 차는 그만 타. 우리도 곧 아이 생각해야 하는데 위험하게 뭐하러 그래.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늘 검소하던 아내가 먼저 차를 바꾸자고 말했으니까요. 차에 별다른 관심이 없던 아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하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래, 내 안전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지 하고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중고차라도 알아보자고 했고 그때부터 아내는 이상할 만큼 적극적으로 매장을 알아봤습니다. 회사에 미리 얘기하고 시간을 내어 혼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생각했지 그 안에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꼭 가보자며 추천한 매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거기여야 돼? 하고 물었더니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차도 많고 설명도 자세히 해줘. 사람이 믿음 가더라. 그 사람이라는 말을 저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정말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주말에 아내가 저를 데리고 직접 그 매장에 갔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중고차 단지였습니다. 건물은 허름했지만 매장 안에는 꽤 깔끔한 차량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안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사투리가 섞인 말투로 다가왔습니다. 형님 차 보러 오셨죠? 이쪽으로 오세요. 낯설지만 친근하게 말을 거는 그 사람. 그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중고차 딜러. 그날은 별다른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SUV를 선호하는 제게 아내는 계속 세단을 권했지만 취향 차이라고 넘겼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문제는 그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내가 평소와 달리 휴대폰을 손에서 떼지 않게 된 게 첫 번째 이상 신호였습니다. 원래는 집에 오면 식탁 위에 올려두고 신경조차 쓰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화장실까지 들고 다니고 욕실 선반 위에도 놓고 씻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농담처럼 요즘 왜 이렇게 폰을 붙잡고 살아? 라고 묻자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연락도 자주 오는 거고. 그때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프리랜서 일을 겸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제 귓가에 계속 맴도는 그 말은 결국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후 아내는 외출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친구랑 만난다, 거래처 미팅이 있다, 모임이 있다. 이유는 다양했지만 주로 수요일 오후에 비슷한 시간대에 나갔다가 저녁쯤 돌아왔습니다. 정기적인 패턴이 있다는 건 저 같은 일반인에게도 이상하게 다가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어느 수요일 회사에 사정이 생겨 조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날도 아내는 같은 시간에 외출했습니다. 정갈하게 옷을 입고 향수까지 뿌리고 저는 그걸 보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결국 아무 말 없이 뒤를 밟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내린 아내는 곧장 어느 건물 앞으로 향했습니다. 낯이 익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함께 갔던 중고차 매장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차 보러 또 온 거겠지. 그래, 내 걱정을 해주는 거겠지. 하지만 곧 눈앞에서 보게 된 장면은 제 안의 모든 평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내는 딜러와 단둘이 앉아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함께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그 남자가 아무렇지 않게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단순한 장난 같지도 않고 형식적인 스킨십 같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동작. 저는 확실히 봤습니다. 부부처럼 너무도 익숙한 몸짓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혼돈이었습니다. 설마라는 단어와 분명하다라는 확신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밤을 뒤척였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남자가 제게 건넸던 명함이 떠올랐습니다. 업체명, 이름, 연락처가 분명히 적힌 그 종이 한 장. 저는 가방에서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광고물이 아니라 제 아내가 어떤 세계와 연결됐는지 보여주는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일부러 혼자 그 매장을 다시 들렀습니다. 겉으로는 차 조금 더 보고 싶다고 웃으며 말을 했지만 제 마음속은 전혀 달랐습니다. 몇 시간을 그곳에 머물며 그 남자의 태도, 직원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제게 여전히 친근하게 다가왔지만 제 눈에는 모든 행동이 가식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상상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확실한 증거를, 되돌릴 수 없는 증거를 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제 앞에 놓인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이 시작이었습니다. 단순히 의심하는 남편에서 진실을 끝까지 추적할 준비가 된 남편으로 바뀐 순간, 아내와 그 남자의 모든 흔적을 직접 밝히는 길은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의심이 시작된 후로 제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불안했고 출근해서 일을 해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읽다가도 머릿속에서는 자꾸 그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매장에서 남자의 손길이 아내 어깨에 닿던 순간 그 익숙한 분위기, 그 웃음소리.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 수천 번도 넘게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혹시 내가 과민 반응을 하는 건 아닐까? 그냥 친근한 제스처였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곧 제 안에 다른 목소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 순간 이상하게 느꼈잖아. 직감은 거짓말하지 않아. 이 직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으면서 저는 제 스스로와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말하면 괜히 헛소문이 될 것 같았고, 가족에게 말하면 제 아내에 대한 남은 체면마저 산산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 눈으로 보고 제 귀로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작한 건 아내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지문도 등록돼 있어 제가 가끔 필요할 때 열어보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잠금이 패턴으로 바뀌어 있었고 제 지문은 삭제돼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의심은 크게 확신으로 기울었습니다. 숨기고 있다는 뜻이구나. 보여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구나. 하지만 당장은 손댈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집에 있을 때에도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고 잠든다 싶으면 화면을 가리고 엎어놓거나 침대 옆 협탁 깊숙이 넣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아내의 숨결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막혀왔습니다. 머리맡에 있는 그 작은 기계 안에 지금 제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는 진실이 들어있을 테니까요. 저는 결국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직접적인 확인이 아니라 간접적인 증거를 쌓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제일 먼저 산 것은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온라인에서 리뷰를 꼼꼼히 확인한 끝에 충전이 오래 가고 음성 감지 기능이 있어 불필요한 부분은 자동으로 삭제되는 모델을 골랐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의 마이크 감도는 탁월했고 무엇보다 티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주 수요일 아내는 여느 때처럼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부드러운 원피스, 가지런히 말린 머리, 가볍게 한 화장. 저에게는 이제 그 모습이 남편을 위해 꾸미는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는 신호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다리를 덜덜 떨면서 그 가방 안쪽 포켓에 녹음기를 몰래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이 얼마나 떨리던지 제대로 들어간 건지도 불안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시간을 확인하다가 괜히 손이 식은땀으로 흥건해졌습니다. 어디선가 알림음이 들려오는 것 같아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8시 무렵 아내도 귀가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을 차려놓고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 피곤하지? 밥부터 먹자. 저는 그 웃음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쌀알 한 톨이 바위처럼 느껴졌습니다. 무릎 밑에 숨겨둔 그 녹음기가 내 방 안서랍에 있다는 사실이 제 심장을 거의 폭발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밤이 깊고 아내가 잠든 후에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오로지 귀 안쪽으로만 피가 몰리듯 울렁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버스 안이나 길거리 소음이 들렸습니다. 문득 들린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심장이 서늘하게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매장에서 아내와 함께 있던 그 딜러. 특유의 느끼한 웃음, 말투, 어투까지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곧 이런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예쁘네. 누가 보면 연예인인 줄 알겠어. 오빠, 그런 말 너무 민망해. 그만해. 아까 그 차 말고 뒤쪽에 있는 거 봤어? 오늘은 거기서 얘기하자. 거긴 사람 잘 안 오지. 알겠어.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세상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귀에는 단지 그 짧은 문장들만 울림처럼 남았습니다. 거기서 얘기하자. 그 말이 가진 의미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차를 핑계로 사람 없는 곳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내겠다. 그 이상의 해석이 필요 없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더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순간 귀를 틀어쥐고 그대로 바닥에 무너지듯 쓰러졌습니다. 머릿속에는 벌써 상상이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차 안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둘, 그리고 이어질 장면들. 오히려 상상이 실제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숨은 거칠어지고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뜨고 있어도 그 웃음소리와 대사가 맴돌았습니다. 머릿속에 아내 얼굴을 떠올리면 동시에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를 사랑했던 감정이 그 순간마다 증오와 분노,
그리고 심연 같은 배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대로 멈추면 제가 본 것과 들은 것들은 그저 제 망상이 되고 말 겁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명확히 부인할 수 없게. 그리고 그 증거로 저를 기만한 두 사람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준비한 것은 GPS 추적기였습니다. 요즘은 일반인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장치였고 설치도 간단했습니다. 자석으로 부착하면 차량 하부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고 별도의 앱으로 실시간 위치 확인도 가능했습니다. 조그만 박스 하나였지만 제겐 모든 진실을 밝혀줄 검은 상자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곤히 잠든 사이 저는 몰래 차고로 내려갔습니다. 차 불빛도 켜지지 않게 휴대폰을 3번이나 확인하고 손전등 대신 작은 열쇠용 손전구를 썼습니다. 무릎을 꿇고 차 밑으로 손을 뻗으면서 제 심장 소리 때문에 오히려 차가 울릴 것 같다는 두려움마저 스쳤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추적기는 매끄럽게 붙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림이었습니다. 다음 수요일 제 인생 2번째로 가장 길었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언제나처럼 평온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 오늘 미팅 있어서 늦을 수도 있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라도 된 듯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그렇게 말하고는 스마트폰 속 앱을 켰습니다. 지도 위 초록점 하나에 모든 정신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확했습니다. 오후 1시쯤 아내의 차는 집 근처를 떠났습니다. 이동 경로가 선명하게 표시됐습니다. 서서히 강서쪽으로 향하는 차. 결국 맵 위에 찍힌 위치는 중고차 매장 뒤편 외진 골목 근처였습니다. 심장이 식은 듯 무감각해졌습니다. 커피숍도 아니고 음식점도 아니고 쇼핑몰도 아니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주차 공간조차 없는 건물 뒤편 통로와 연결되는 작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록점은 거기서 2시간 가까이 멈춰 있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결국 조퇴를 하고 직접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미끄러졌습니다. 계속해서 휴대폰을 켜고 확인했습니다. 위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 2발. 골목으로 들어서던 순간 저는 딱 굳었습니다. 제 아내 차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나란히 붙어있는 검은색 차량.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안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와 낮게 깔린 음성이 똑똑히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몸이 무거워서가 아닙니다. 가벼워서였습니다. 마치 공중에 붕 떠 있는 듯 감각이 모두 사라진 듯 했습니다. 눈물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 안이 텅 빈 듯 허망했습니다. 저는 그 틈에 겨우 의식을 붙잡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번호판, 차량 위치, 두 차가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지 주변 골목 풍경까지. 떨리는 손으로 몇 장을 찍고 나서야 다리가 풀려 물러설 수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여느 때처럼 저녁상을 차려두고 있었습니다. 환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거래처 사람이랑 미팅 잘 끝났어. 오빠는 어땠어? 그 말이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저는 오히려 더 담담해졌습니다. 이제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단 하나만 되뇌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제부터 나는 지옥의 문을 열 것이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를 찾기 위해 수십 군데 웹페이지와 상담 사례를 뒤졌습니다. 상간남 소송 전문이라는 문구에 제 손가락이 멎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의 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난 이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까지는 단순히 의심과 불안, 그리고 감정적인 동요였다면 이제부터는 차가운 이성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흔들리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우습게 본 사람들, 제 인생을 농락한 사람들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는 피해자였고 동시에 싸움의 준비를 해야 하는 전사가 됐습니다. 며칠 동안은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아내 앞에서 웃기도 하고 평소처럼 오늘 하루 어땠어?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심지어 더 다정하게 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가 전부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의 확신을 더 단단하게 해줬습니다. 저는 먼저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GPS 추적 기록, 녹음 파일, 직접 찍은 차량 사진들. 이 증거들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외장 하드에 옮기고 클라우드에 백업까지 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더 이상 나만의 착각이 아니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결국 변호사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끌고 가도 괜찮을까? 남들이 더럽다 가정사인데 왜 소송까지라고 말하면? 하지만 생각은 금세 정리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기만하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웃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최대한 차분히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어떤 중고차 딜러와 바람이 난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제 얘기를 듣더니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차량 위치 추적 기록, 차량이 나란히 있었던 사진, 녹음 파일 속 말투. 다 보고 나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물증이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내부 대화 녹취, 호텔 출입 장면, 혹은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상대방이 변명할 여지는 줄어듭니다. 위자료 액수 역시 더 높아집니다. 그 말은 제게 곧바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신호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깊은 밤까지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이 불합리한 현실을 그냥 견딜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차량 내부에 직접 장비를 설치하자. 만약 둘이 차 안에서 다시 만난다면 그 대화와 행동이 고스란히 드러날 테니까요. 다음 날 저는 작고 긴 박스 하나를 손에 넣었습니다.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손가락 2마디만한 크기지만 충전 한 번에 30시간을 녹음할 수 있고 음성 감지 기능이 있어 불필요한 공백은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잠든 밤 차고로 내려가서 조수석 시트 밑에 그 장비를 부착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수요일. 아내는 다시 어김없이 같은 시간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저는 퇴근하자마자 조심히 차고에 내려가 장비를 회수했고 방에 들어가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 속에서 저는 참혹한 대화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갈까? 지난번에 갔던 그 식당 갈까? 응.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멀리 갈까? 오빠가 좋은데 알아놨대잖아. 근데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도 괜찮아? 남편은 눈치 못 채? 괜찮아. 그 사람은 바보야. 완전히 믿고 있어. 그 순간 무릎이 꺾이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 입에서 바보라는 단어가 흘러나오는 걸 제 귀가 직접 들었다는 사실은 사진이나 위치 기록보다도 몇 배는 더 강력한 고통이었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믿은 게 우스운 거였구나. 하지만 이 고통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녹취 파일을 이어가던 중 그 남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조만간 차 한 대 뽑자. 내 명의로 등록해. 내가 타고 다니면 편할 것 같아. 그럼 괜찮을까? 그러다 들키면.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너랑 오래 만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기만이었다는 것. 제 아내와 그 남자는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 제가 지금껏 흘린 피와 땀으로 낸 대출금, 우리 집의 미래를 통째로 무시하고 저를 그냥 ATM으로만 보고 있었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이를 악물고 또 다른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차량 룸미러 뒤쪽 눈에 띄지 않는 공간에 설치했습니다.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화되는 장치였습니다. 저는 시퀀스를 차곡차곡 준비했습니다. 며칠 뒤 파일을 열어본 순간 저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웃으며 팔짱을 끼고 얼굴을 쓰다듬고 평온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 장면을 보는 동안 저는 잇몸이 다 헐어버릴 정도로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에 무너지는 대신 차가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영상도 캡처하고 날짜와 위치 기록을 정리하고 모든 파일을 폴더별로 나눠서 변호사에게 전달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디지털 증거였습니다. 저는 결국 아내의 휴대폰까지 건드리기로 했습니다. 연락처와 메시지 복원 서비스를 통해 일부 복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밤 아내가 깊은 잠에 빠진 틈을 타 휴대폰을 확보했고 외부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를 의뢰했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도착했을 때 제 두 눈으로 확인한 메시지 안에는 이런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못 만나. 남편 눈치 까는 것 같아. 언제까지 숨길 거야? 나도 이제 지쳤어. 조금만 더 참아. 대출 다 갚으면 정리할게. 지금 이혼하면 위자료 문제 생겨. 저는 다시 한번 전율을 느꼈습니다. 결국 제 결혼 생활은 그녀에게 단순히 대출 다 갚을 때까지 유지하는 계약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불륜이 아니라 제 삶을 송두리째 되찾기 위한 전쟁이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파일들을 꼼꼼히 확인한 뒤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이혼 소송, 상간남 소송, 둘 다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잃었던 제 자존심과 제 삶, 그것들을 되찾을 시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송장을 접수한 날, 저는 오히려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동안은 매일같이 피가 거꾸로 솟고 분노가 심장을 찔렀지만 이제는 모든 걸 법적인 절차에 맡겼다는 사실이 저를 무겁게 눌러주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다. 내가 할 일은 이미 다 준비됐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확인 문자가 왔습니다. 상간남 소송 접수가 정식으로 완료되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알림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두 사람의 거짓말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술 한 잔을 따랐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는 듯 TV를 켜놓았지만 제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웃으며 제 앞에 앉았습니다. 오빠 내일 회사에서 갑자기 야근하라네.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 그 말은 이제 저를 불안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씁쓸한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속이고 있는지 아냐? 너도 이제 알게 될 거다.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에. 다음 날 일이 터졌습니다. 아내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는데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에 흔들렸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진짜야?
그녀가 말하자마자 손에 든 서류를 제게 내던지듯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서 복사본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내 얼굴을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래. 진짜야. 내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 사진도 있고 녹음도 있고 영상도 있어. 아내 얼굴은 금세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이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곧 무릎을 꿇더니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잠깐 그랬던 거야. 실수였어. 순간 저는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실수? 내가 매주 수요일마다 같은 시간에 나간 게 실수였다고. 차 안에서 팔짱을 끼고 서로 약속했던 것도 실수였다고. 메시지에서 대출 다 갚고 정리하겠다고 한 게 실수였어. 아내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제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감정을 태워버렸고 남은 건 차가운 분노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를 통해 전해들은 소식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상간남 김도훈은 처음에 자신은 아내가 기혼자인 걸 몰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직접 매장에 같이 갔던 날 아내가 남편을 소개했던 건 무시하더군요. 정말 치졸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증거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유부녀인지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김도훈 측은 서서히 움츠러들었습니다. 매장 운영도 불안정해졌다는 얘기를 들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땡땡 딜러 불륜 소송 걸렸다더라는 글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퍼뜨리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입에서 입으로 번져갔습니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이야기에 민감했고 누군가 이름을 흘리면 금세 소문은 부풀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단정히 양복을 입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변호사와 함께 앉았고 맞은편에는 초췌한 아내와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김도훈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차분히 물었습니다. 피고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인정합니까? 김도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내 역시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고 오직 텅 빈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현실이 한순간에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2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제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차량 블랙박스 영상, GPS 기록, 녹취록, 복구된 메시지, 판사는 직접 확인까지 했고 결국 얼굴을 굳혔습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재판장이 한 그 짧은 말은 제 몇 달간의 고통이 결코 망상이 아니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설 때 김도훈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 울먹이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치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내 인생은 무너지는 길뿐이다. 그 후 김도훈의 매장이 폐업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래처와의 계약은 줄줄이 해지되었고 인터넷에는 그와 관련된 비난글이 넘쳐났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아내는 회사에서 소문이 퍼지면서 결국 조용히 사직서를 냈습니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녀는 지방 작은 방에서 부모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몰락을 확인하면서도 제 마음 한켠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이겼다, 복수했다는 만족감이 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제 안에 깊이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그 사랑은 이제 증오와 서류 몇 장으로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한 번 속은 건 제 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번 다시 속이는 건 제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 이제 저는 제가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삶, 바로 제 자신을 지킬 준비가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최종 선고가 내려지던 날, 저는 법정 앞 복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상하게도 고요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겨울이 드디어 끝나고 처음 맞이하는 봄날의 대기처럼 잔잔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하나둘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와 김도훈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퀭했고 화장기조차 희미했습니다. 김도훈은 더 비참했습니다. 정장마저 구겨진 채 초점을 잃은 눈빛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잘 나가던 딜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몰락한 신세가 눈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한 뒤 말했습니다. 혼인 파탄 및 상간 소송과 관련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법정 안공기는 유리처럼 단단해졌습니다. 판결문은 선명했습니다. 피고 김도훈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아내는 혼인 파탄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와의 혼인을 해소하며 위자료 7천만 원을 지급하라. 저는 숨도 쉬지 않고 그 외마디를 들었습니다. 5천만 원, 7천만 원. 단순한 액수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 숫자는 지난 몇 달간의 제 고통에 사회적, 법적 평가가 내려졌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제 아픔이 더 이상 망상이 아니었고 법정에서 확실하게 구체화된 정의가 되었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떨구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차올랐습니다. 누가 보면 단순한 재판 승리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안에는 제가 다 잃어가며 버틴 고통의 시간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판사가 퇴정하고 변호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결과면 원고 측은 최선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리감이라기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몰려왔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가는 길, 아내는 제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눈물로 가득한 얼굴을 틀어막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어 나갔습니다. 김도훈 역시 저와 눈이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말라붙은 그림자처럼 고개를 숙이고 휘청이며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분명 몰락이었고 그 몰락을 만들어낸 건 제 집념이었습니다. 며칠 뒤 소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김도훈의 매장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거래처는 손절했습니다. 중고차 관련 온라인 카페에는 그 인간한테 차 샀는데 불륜으로 소송 걸렸다더라는 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김도훈은 업계에서 퇴출되다시피 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다는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사회에서 설 자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아내 역시 회사에 소문이 번지며 결국 스스로 사직했습니다. 한때 당당하게 집안을 지키던 여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부모님 집 근처에서 쓸쓸히 지내며 단기 아르바이트로 겨우 연명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밤중 제 휴대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내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는 요즘 사람도 못 만나고 살아. 그래도 오빠는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 저는 메시지를 읽고 가만히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답장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관계가 지나간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독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내내 제 감정은 누군가를 믿는 데에 쓰였다면 이제는 오롯이 저 자신을 믿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2번 다시 나를 속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게 내 인생을 지키는 길이고 내가 다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제 더 이상 저는 예전처럼 어리석게만 살지 않습니다. 상처는 깊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동시에 제 삶을 다시 조각해낼 연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앞으로 혼자 살아가겠지만 적어도 나 자신만은 온전히 믿고 거짓 없는 삶을 지키며 살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처절한 투쟁 끝에 얻어낸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